용산시대는 이제 이번 주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주요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주쯤이면 이제 청와대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직무를 대통령도 보실 것 같고, 또 관저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이전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은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전격적이고 급하게 그냥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나가 하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정권 잡았다고 저렇게 굉장히 국가의 중요 기관이 국방부를 내쫓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국방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정말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광화문이라든가 국방부 내가 아닌 밖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굉장히 대통령이 고립됐죠. 그래서 군인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란까지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방부로 들어갔던 것은 잘못됐고요. 또한 그 국격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내외국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국격과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 정상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이 직무를 봤던 곳이기 때문에 외국 정상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그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로 간 것은 정말 다행이다.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국방부에 있든 어디에 있느냐가 대통령이 향후 집권을 끝내고 나왔을 때 구속되느냐 안 구속되느냐, 이건 주술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청와대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시대는 잘 열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늘부터 춘추관을 개소를 했고, 지금 한번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들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사실 그 용산 시대에 대한 이제 사후적 평가는 제가 동의를 해요. 용산 시대를 열고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달리 운영이 됐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갖고 있었던 구중궁궐의 의미, 그러니까 이 소통 좀 불통 이런 의미를 벗어나고자,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다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광화문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아니면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용산을 검토했던 거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볼 때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줬다가 다시 대통령이 들어가고 청와대에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을 공약을 그렇게 했고, 세종으로의 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전할 것이고, 그 이전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대통령이 얼른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부합하게끔 청와대 보수라든가 관저 이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세종의 그 제2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이 2030년도에 연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에 따르면. 그 2030년도까지, 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까지예요. 그러면 임기까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이후에도 청와대에 계속 있을 거라면 몰라도, 있지 않을 거라면 관저를 새로 짓는다든가 뭔가 하여튼 보수의 폭도 대단히 좁혀야 되는 거죠. 물론 경호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 수준은 청와대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2030년도에 세종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퇴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관련해서도 그럼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니까 세종으로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안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의 침투에 대비해야 되는데, 세종에다가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집무실을 다 만들 수 있느냐,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삽을 뜨고 실제 공사를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내에 거기에서 직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올 수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미정인 것 같고요. 집무실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대통령이나 국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집값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이 가능할지까지는 아직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년은 짧다라는 그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석에서는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저 예.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을 위해서는 다소 중립적이라는 취지의 행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저 개헌과 맞물려 있는 거죠. 개헌과 맞물려 있는데 개헌과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 중임제 4년 중임제 이거를 총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 혜택과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혜택을 보느냐 이 문제잖아요. 예. 이거 관련돼서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혜택 보도록 개헌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 더군다나 법제처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해서 그 의혹의 불길이 더 커졌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그러면 김민석 총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수여받을 수 있는 현재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런 취지의 개헌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총리직이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아니면. 그런데 다른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께 마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야? 그럼 총리라는 직책은 사실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국정을 통할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놓으셨잖아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그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총리를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총리가 저렇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란 것은 저렇게 특히나 이번에 이 업무 보고 받으실 때 보면 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데 모든 거에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장관을 두는 거고 그런데 장관들이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정책 위상이 높은 총리마저 그렇다면 그러면 대통령 누가 견제합니까? 야당은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가 없고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의 잘잘못을 견제하고 레드팀 역할을 하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자체가 흐트러지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을 이제 제가 견제는 견제가 필요할 때 견제하면 되는 거죠. 네. 견제할 필요가 없을 때 견제를 왜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범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게 국무총리의 역할이지만 대통령이 또 잘할 때는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또 김민석 총리가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굉장히 서로 간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로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5년은 짧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어떻게 5년을 버티지? 저 대통령이 계속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나?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대통령을 5년 동안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그러면 4년 중임제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란이 없었다 할지라도 4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을 잘해요. 너무 잘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요. 그러면 5년은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럼 8년으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헌법체제는 개헌의 한 자는 대통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은 2026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아직 2025년? 그렇죠. 2025년이죠. 한 40년 가까이 흘렀어요. 40년 전에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또는 40년 전에 국민이 40년 이후의 국민을 기속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도 잘하지만 국민 통합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질 이유는 없고 그것이 국민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의 저런 시각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통제, 권력 견제는 사전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때 잘하면 견제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 작동의 원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잘하는지는 사후적 평가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론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잘하면 견제 필요 없다. 그래서 사법부 그래서 흔드는 겁니까? 그런 권력 분리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